6월 15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지지율 1타 강사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세 분 1타 강사 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윤성 기자님, 박지윤 변호사님, 그리고 오피니언즈의 윤희용 대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매주 금요일 편성하고 있는 가장 인기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내일 광주로 현장을 가다 보니까 오늘 불가피하게 목요일로 좀 당겼고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님 대신에 또 박장남매 박지윤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뭐 여론이 저희가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갑자기 부전승 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전주에는 민주당 부전승 패 가능성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번에는 너무 정신없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세 분과 함께 여론조사 이야기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S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에 첫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6%포인트가 올랐고요. 김문수 후보도 오르긴 올랐는데 한덕수 후보의 모든 지지율을 흡수했다.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윤희용 대표님이 먼저 한번 좀 해석을 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방금 보시면은 49%, 27% 나왔는데 이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낮게 나오는 편이었던 것인데 지금 한 50% 근접하게 나왔으니까 예. 다른 이제 전화 면접 조사랑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 완전히 끝나고 또 본인으로 뭐 강제적인 단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정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사실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개선은 되긴 할 것이라고 전망은 되는데 어쨌든 어떤 조사들은 좀 나아진 측면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매주 이루어지는 NBS 조사에서는 지금 정체되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아직 두 자릿수까지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름세에 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50% 이상 득표를 목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차 2007년에 이명박 정동영 차이 이상을 기록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뭐 한 표가 부족하다, 세 표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드는 순간 망한다. 절대로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두 자릿수는 너무 당연한 거고, 20%에서 25% 차이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면 사실 22%포인트 차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더 벌려간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도대체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했거나 아니면 아예 중도에 계셨던 분들이 도무지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극우를 넘어서 이제 전두환 독재 시절의 인사들까지도 소환을 해서 그것도 시켰다가 또 5.18. 취소했다가 또 윤석열 탈당 하네 안 하네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빈축거리들만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강원 그리고 경북 그리고 이제 대구 서부 경남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 그 민심이 그 지역은 이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번엔 안 되겠다. 이번엔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흔쾌하게 표를 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표 주지 마세요. 해봐. 원톱으로 뭐요? TK 우리한테 필요없어요. 니들끼리 하 있어. 우린 그만할랍니다. 그렇지.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 발랄하신데요. 아, 정말. 이게 사실 박지훈. 네, 역시 박장남의 캠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뭐 사실 19일 정도 이제 선거가 남았는데 계속 하겠지만 실제로 예전 선거들을 보면 선거운동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그게 거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걸 그리고 아주 박빙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기초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좀 더 벌어질 수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크게 대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좀 선거운동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거는 어제 뭐 이재명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듯이 엄청난 격차보다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자만하지 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단일화나 뭐 엉뚱한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그나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현재 시점을 딱 반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19일 남은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윤희용 대표님?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정당들이 본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각 정당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 공세가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일방적으로 방어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국면이 잘 없어요. 아. 예, 대등한 관계로 이제 가는 것이니까 그 상태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또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모른 무응답 비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본선거 운동 기간 들어가게 예. 되면 급격히 줄어들어요. 아, 여기 지금 네. 16으로 오늘은 나왔는데 근데 더 줄 것이다. 이건 많은 편이에요. 이제 어쨌든 근데 통상 한 이제 20%에서 10% 중반대 10% 어떤 조사들 보게 되면은 뭐 10% 내외 떨어진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네. 떨어지게 되면 변동 가능성도 확실히 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박 변호사 얘기했듯이 뭐 이후에 어떤 큰 폭의 흐름이 있다, 여론이 출렁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사로서 예. 뭐 이제 의미부여하면서 쓰시는 이제 언론사들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많지는 않죠. 아, 거기에 속지 말라. 라는 그냥 말씀을 출렁거리게 해주셨네요. 언론사가 잘한다. 그러니까 19일 남았으니까 2번 정도 할 거예요. 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예, 예. 2번 정도 출렁거리는데 그게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출렁가 뭐 무릉무응당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 느낌인데 더 큰 것처럼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실제로 모른 무응답 보니까 네. 통상적으로 20대가 11%좀 무응답 많은 층이긴 한데요. 이번에 좀 특이한 게 70대가 많네요. 아. 모른 무응답이 12%. 말하기 싫다! 모르겠다! 이거 적인가이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예. 보수적 성향이 이제 강하신 분들이 많은 70세 이상인데 그러면 제일 적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예. 그런데 예. 70세 이상에서 모른무응답 비율이 이제 오. 상당히 높다는 것은 예. 그만큼 지금 갈등 상황, 고민 상황, 마땅히 예. 이제 지금 이 후보한테 표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내적 갈등 아.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네요. 제가 어제 송파 을구 지역을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보수 지역을 이제 민심을 살펴보려고 가는데 그래도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뭐 또 뭐 함안 예, 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평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제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게 어느 당선자가 되든지 간에 좀 공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어제 송파에서 만난 유권자분들은 예. 첫 번째가 지금 딱 박지훈 변호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묻지도 마. 약간 아.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나고 화가 다- 난다. 너무 화가 나. 다 꼴배기 예. 싫어. 예, 예. 저리 비켜 꺼져 예.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털끝 하나 자기 나오지 않게 해라. 이렇게 와. 엄청 그리고 일단 말씀들을 안 하세요. 예.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워낙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다 예. 보니까 뭐 자신 있게 내가 국민의힘 지지하는데 이런 말을 못 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도 송파 지역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첫 번째 그래도 민주당이 당선되면 세금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종부세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이제 세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그 지역의 문재인 특성. 정부 예, 때 예. 많이 냈다. 예. 이제 이런 거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좀 줄었다. 근데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거 또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세 부담에 대한 이게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뭐 아파트 값으로 뭐 세금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정치 안 한다고 했는데요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고. 그 불신이 예, 그리고 있다. 두 번째는 집값. 아. 집값이 혹시 떨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이제 세종시 이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토호제와 관련해서 서초는 70억인데 30평대가 여기는 30억대다. 더 오를 수 있는. 70억이요? 7억이 아니라 70억이니까. 하여튼 예. 그 사세. 예, 정말 다른 근데 이야기네요. 어쨌든 이제 그 지역의 유권자 표심이라는 게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송파가 이 정도인데 강남 서초는 어떨까? 예. 두려움이 살짝 현타가 오기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겠다 서울.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예. 만만치 않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게 좀 한강벨트, 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강남 쪽 같은 경우 송파가 그랬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이슈는 아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오늘 나온 MBS 보더라도 서울이 평균보다 떨어지긴 해요. 49가 평균인데 47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지금 장윤선 기자님이 취재했던 그 현장이 그대로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의 좀 관건이라고 하는 게 TK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TK 민심에 뛰어나신데 지금 나온 건 29.
그런데 사실 제가 더 주목해서 보는 거는 김문수 지지율이 54밖에 안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지난 선거 때 윤석열이 70 후반, 중후반 받았습니다. 대구나 와, 경북에서. 차이 크네요. 근데 지금 50 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구 21, 경북 23입니다. 20 초반이죠. 그것도 역대급 예. 아니었어요? 여기서 지금 예. 10 정도 올라갔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선택을 못한 사람 또 이준석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금 선거운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첫날 다 달려간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은 민주당은 해볼 만하니까 달려간 거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편안한 서문시장으로 달려간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50% 사실은 6, 70이 나와요. 지금 좀 호남 보면요. 예. 호남은 이재명이 78대 4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나왔어요. 예, 굉장히 7, 80%. 전통적 지지층이 있는 예. 곳입니다. 근데 예. 여기도 최소한 6, 70% 나와야 되는데 아, 50 집도끼를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 생각도 듭니다. 야.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뭐 이건 제 개인적 견해긴 한데 대세 잘 좀 따라요. 오. 사표되는 걸 싫어해요. 아니, 출신지시니까 예, 제가 겪어본 그래 경험으로.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사표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 차라리 안 찍으면 안 찍었지. 아. 저 떨어질 놈, 떨어질 사람 보단 될 사람한테 간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가도 될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예. 그거는 저는 그런 국면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렇게 오. 예상을 예, 해봅니다. 장 기자님도 대구 직접 네. 시작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그 대구 갔을 때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4년째 GRDP가 전국 꼴찌, 2등이 광주.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정치적 경쟁이 없는 지역일수록 경제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제가 갔더니 동성로에 정말 임대가 많이 있고요. 아이고. 대구백화점 오늘 우리 확인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그리고 원래 거기가 새벽 2, 3시까지 젊은이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거리여서 뭐 불야성을 이루던 데인데 요새는 오후 8시만 되면 깜깜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청년층이 여기서 뭐 안 되니까 전부 이제 외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어기는 비율이 전국에서 대구가 2번째로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대구가 나아진 게 있냐 이거죠. 없다. 그래서 이번엔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건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국민의힘, 새누리당, 뭐 신한국당, 예. 뭐 이렇게 옆면이 한나라당까지 자유한국당, 이어지는 예. 쭉 이 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세뇌를 받고 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박지훈 교수님? 딴 당 찍으면은 네 호적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컸대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이런 팟캐스트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자기는 지금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세뇌당하고 컸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기서 좀 대구 시민들이 깨어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갔는데 누굴 보고 우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 제가 갔는데 여기까지 왔냐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다. 예전에 임미애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 일단은 그 말을 입을 뗄 수가 없대요. 내가 민주당 지지자다, 내가 1번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기류가 이상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치색을 숨기고 살아야만 한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조금 바뀌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첨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대구시니까. 제가 사실 고향은 경북이지만 대구에서 쭉 커왔기 때문에 그 일부 맞는 게 뭐냐면 대구가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이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외지인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전학도 오면 다 대구에서 온 사람이지 특히 호남 분을 충청도 분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소통을 못하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전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그래서 경남 부산하고 차이가 그거거든요. 거기는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많은 문화를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대구 사람은 그런 분지적 성격 때문에 많이 못 만나고 고립돼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도 맞긴 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달라진 게 미디어입니다.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빨리 바뀌는 분들은 대구도 여성분들이에요. 아, 특히 예, 젊으신 20, 분들. 30대 여성분부터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PK 일정도 이제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PK는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높아요. 이게 저는 맞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다고 생각을 그러네요. 했는데요. 예, 해볼만 하네요, 부산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이렇게 뒤집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지표상으로는 좀 변화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라는 근데 생각이 들긴 저는 합니다.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도 갈 때마다 부산이 디비졌다고 예, 했어요. 예. 아 디비졌으면 이랬는데 결과는 딱 한석. 한석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대구에서 말씀하신 그 20대 여성분께서 저한테 인터뷰가 다 끝나고 저희가 이제 장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꼭 듣고 가시라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오. 동성로에 오늘 온 사람들이 대구 전체라고 보면 오판하는 거다. 아. 동성로에 동의하지 않고 동성로에 오지 예. 않은 민심이 훨씬 음. 크고 강력한 대구 네. 민심이다. 그리고 이상하게 일주일 전만 되면 바람이 훅 분대요. 아, 그래서- 이 국민의힘 바람으로. 예. 그래서 그 일주일이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그러면서 끝까지 대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울컥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고 대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이 울컥 진짜 포기하지 말아달라니 저는 기자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꼭 전달하겠다 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굉장히 예. 이제 굉장히 완고하게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 아. 구축이 상당히 세게 돼 있다. 부산도 지금 살짝 좋아지긴 했는데 예. 저는 투표하면 까봐야 한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윤희용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이번 주부터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말씀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층을 좀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번 대선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1위 후보가 50%를 넘는 조사들도 많이 나온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주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이제 선수가 된 것인데 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보다 본인의 개인 지지율이 낮다는 거예요. 아. 이제 역대 대선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그 후보가 가져가는 최소한의 자기 지지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얹혀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 중에서는 고정 정당 지지층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다 흡수하고 예. 그 위에 이제 더 얻는 것이잖아요.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지지층 중에서 김문수 후보 어떤 이유로 지지를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경선이 한동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당원 등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필요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기류가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표를 선뜻 지지 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진영 내부의 사실의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선거는 본선이 됐잖아요. 본선 됐으면은 대선에서는 이제 중도 싸움 하는 것이거든요. 본선 진영 싸움 이제 끝내고 그렇죠. 결집을 집도끼 끝내고. 묵히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 지금 가잖아요. 원래 대구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중도 그건- 싸움을 할 그건 거면. 이미 이제 끝난 것이니까. 예, 예. 근데 아직 거기 흡수를 다 못한 거고. 일정만 봐도. 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다 지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해야 그다음에 뭐 중도로 하는데 중도 가기 전에도 국민의힘 지지자 이외에 보수층들도 또 아직도 흡수가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강력한 입장 표명이 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선거 캠페인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 이제 캠프에 이제 자원봉사나 이제 멤버들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지지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천하에 뭐 강단이 세고 어쩌다 막 얘기하잖아요. 김문수 후보. 표 앞에 장사 없어요. 예. 지지가 안 오르는데 예, 그러면 입장을 뭐 분명히 바꿀 그렇네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충청도를 돌파해서 경기도로 올라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좀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그 정세를 보면 경기도에서 유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
뭐 막 꺼져 이런 말을 예.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 민심이 지금 특히 이 경기도 제가 어제 한 분은 그 저 송파까지 오신 구리에서 저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이 인터뷰를 꼭 하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경기도에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시장 다니면서 시장 대통령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시장에서 오히려 비토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선거 캠페인을 하려면 특히 내란 세력하고의 결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캠프 구성원 자체가 지금 윤석열 캠프 때하고 동일한 인원들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탈당도 아니 출당 시켰어야죠. 진작에. 근데 그마저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어영부영 해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시즌2 캠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 사람들 가지고 무슨 선거를 하겠습니까? 장해찬 씨 복당했죠. 뭐 되겠습니까 선거가? 내가 보기에는 바깥에보다 오히려 그 정당 안에서 친한계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결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당이 일단 뭔가 용광로 선대위가 되기 어려운데 캠페인 자체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구성원들을 보면 이기기보다는 보여주기식 같아요. 윤석열한테 보여주는. 국민한테 보여주기가 아니라 국민한테 보여줘야 돼요. 윤석열한테 보여주기다. 저 모양이 웬 말입니까? 난 살아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게요. 예. 이 사람이 지금 12.12예요. 전두환이 친구, 예. 노태우 친구. 그 4인방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경험을 한 세력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그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예. 김문수 되라고 그러면 되지. 나올 필요가 뭐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석동현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체가 캠페인을 위한 캠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뭔가 딴 곳에 다른 곳에 보여주는 선거운동이다.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장해찬도 안 맞잖아요, 사실은. 하고 싶으면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와,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예.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캠프의 의사결정 체계나 어떤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획단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정교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뭐 의원들 강성 의원들한테도 좀 자제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워닝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들을 사전 스크린을 하고 그럼 드릴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런 이제 의사결정이 매끄럽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캠프와 지금 당이 이원 체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캠프에서 당의 이제 멤버들을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각 단위에서 알아서 발표를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캠페인인데 지금 마이너스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늘 이제 MBS에서는 28이 나왔는데요. 네. 아까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27이었기 때문에 오차범위 아니긴 아니네. 하지만 그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이제 예. 김문수 후보가 30% 초반대인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한 30% 중반대도 많이 예, 나오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예.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어서 여전히 이제 사실은 갇혀 있는 것이죠. 당 안에 갇혀 있는 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선거는 이제 진보 보수 양쪽으로 딱 나뉘고 그러니까 뭐 3 그리고 나머지 중원에 있는 40%를 가지고 이 40%의 이제 스윙 보터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번 선거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보수 지지자들조차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선거가 자체가 윤석열 그러니까 그 김문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뛰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전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그렇죠. 내란이냐 예. 반내란이냐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해진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너무 쉽다. 게다가 야 5당이 이번에 다 전부 1번 잠바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출마했던 김재현 진보당 후보마저도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전선이 이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지고 있다. 예. 이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초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중원 확보를 위한 전선을 넓힐 것인가. 그래서 아까 윤석열 탈당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리 못 한다고 예. 안 돼요. 예. 김문수는 초조하지만 결과적으로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프 구성 인사 자체가 전부 친윤으로 구성이 예. 되어 있고요. 이 때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거 자체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현역들 108명이 전부 친윤석열계라고 할 수 있죠. 그중에서 소위 비윤,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내부도 단결되지 않고 통합도 안 되는 가운데 어떻게 캠페인이 되겠습니까? 방금 정당 지지율 그래프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정당 지지율 그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이렇게 예.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 대선일이 예.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 또 아, 요렇게 또 보니까 다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추이상이네요. 예, 아, 이거 이게- 빨간색 그러네. 보시면 예. 되는데요. 예, 이 완전히 34억이 다르네. 떨어졌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물론 그렇네요. 다른 조사들도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그래프가 사실은 그러네요. 본선거 기간 동안에 대선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매우 지금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아. 하는 것을 여기서도 좀 보여주고 그 있습니다. 불협화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주말간에 있었던 쿠데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쿠데타 같은 예. 게 있었고 좀 뭐 전당원 투표를 하면 통상은 찬성이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 아주 기이한 반대가 현상까지. 과반 넘었다. 그렇죠. 예. 몇 번 물어봤다고 반대 맞냐고 맞다고 진짜 반대냐고 리얼리 이렇게 오케이. 심지어 거기 김문수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한덕수만 네.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인 지도부가 거죠. 진짜 지혜로우면 두 명 중에 누구를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제가 봤을 때 한덕수 됐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미 결정을 하고 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마냐라고 하니까 당원들 같은 경우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절차적인 문제가 그래서 있죠. 예. 지도부를 탄핵한 저는 이제 여론조사였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당원조사. 그러게요. 예. 나가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지도부가 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져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독립선언. 저는 이제 지난 그 여론조사의 예.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처음부터까지 다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아. 윤석열이 정치인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지 훈련된 정치인이 예. 아니죠. 그리고 뭐 이건 좀 사투리인데 집비 몰라요. 아, 무슨 말인지 정치인이라면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자기밖에 예, 예. 모른다. 표준말로는. 사투리 정치인이라면 좋습니다. 원래 예. 집비밖에 모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남들도 위하는 척을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게 명분, 실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는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집비 모르고 실제로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됐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오. 이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윤석열이가 삘삘 돌아다니고 얘기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을 아주 안 좋게 만들 것이다. 예. 더더군다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어떤 탄력을 막아버렸어요. 사실은 다른 목소리 한동훈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전화도 걸고 술도 먹고 이상한 메시지도 내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래 대통령 하던 사람이니까 3년 정도 아마 국민의힘이 상당히 움직임이 적어진 것 같거든요. 예. 아마 이걸 끊는 것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하는 것도 집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술 먹다가 탈당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 하는 소리지 진짜 진심에서 탈당하는 마음은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나는 다 떠나서 어떻게 한덕수가 딱 떨어지니까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가지고 우익 청년들한테 다시 일어나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그것도 내용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김문수한테 위로를 뒤에 보내는 김문수 거. 나오죠. 안 지었죠. 덜 네. 지었죠. 덜 이거는 지었죠. 한덕수를 예정해 놓고 떨어진 예. 김문수에게도 위로를 표한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쓴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여전히 자기가 이 권력의 중심이고 내가 결심하면 니네 다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 사찰 문건 예.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정치인이나 주요 관계자들의 약점을 쥐고 뭘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아주 그 강력하게 끊고 좀 결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자신이 없는 용기가 거죠. 없어요. 용기가 없는 네.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예. 이렇게 뭉쳐 다니면 결국에는 저는 이번 대선은 너무 당연한 거고 내년 지방선거도 아.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총선까지요. 예. 이게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요 결과 나오잖아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이 확실히 많잖아요. 네, 53입니다. 뭐 상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신경 안 써서 영향받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은 이제 대선이 우리가 정치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로 치러진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회고적 투표를 한다 사람들이.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 사람이 누군지 적임자 뽑기 때문에 전망적 투표를 한다. 앞을 내다보면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선들 보게 되면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이제 평가적 속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요. 대선도.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대선도 이제 그런 특성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엄과 탄핵 이 국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대선에서 정권 평가, 정권 심판적 속성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거기에 심판 대상이 이제 사라지면 좀 줄어드는 건데 심판 대상이 막 돌아다녀요. 나타나요. 도마 위에 심판 대상이. 그러면 그 심판론 기조가 더 잘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야권층이나 중도층 등 같은 경우에는 생각할 거 없이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정당 이제 여권에 대해서 지난 여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회초리가 야당이에요. 선거날은. 그러니까 야당을 평소에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아도 선거 때는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니까 야당은 심판 선거에서는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왜 50%를 넘어가냐 하는 배경이 여러 가지 뭐 중도 확장 전략이 먹힌 것도 있겠지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효과들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어둠의 선대위원장 윤석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윤석열 씨가 보일 때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득표나 혹은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상황이면 지기현 판사도 여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 구속 취소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구속 취소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기현 부장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윤석열 서울구치소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면 1심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데 그 지도부나 선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좀 할 수가 있죠. 지금 아주 불협화음들이 많이 사라졌을 거고 급기야는 아주 목소리 냈을 거예요. 아, 윤석열 우리 아니다. 그 인간 아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완전 다른 캠페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자율성이 없는 네. 거죠. 자율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그리고 너무 자유로운 몸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선거 캠페인에 다 결합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뭐 유세 현장에 나타나거나 이런 거는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설마 거기까지 할까요? 저는 그러진 않고 이제 페이스북에 간간히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어둠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와 관련돼서는 어제 나왔던 민주당발 제보와 폭로도 굉장히 좀 주목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관련해서 지금 유흥업소에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법원에서 나온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의혹 제기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서 입장을 밝힐 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면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데 갔다 판사라면 좀 안 했으면 하는 국민들 바람이 있겠지만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못 하지 말라. 근데 지금 제보상 또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걸 봤을 때는 직무 관련성 자기 사건의 어떤 담당자한테 접대를 받고 뭐 등등의 얘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사진도 지금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해요. 법조인으로서 뇌물죄. 아니면 그냥 얻어먹었다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적용이 되거든요. 등등의 상황에서 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중앙법원에서는 뭐 발언할 게 없다 더 이상 확인 불가능하니까 그 정도 얘기가 사실 답변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기현 부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 법원에서 입장 나오자마자 바로 또 그 선대위에서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무슨 추상적이냐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니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룸사롱의 문하고 그다음에 방만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거기 지규현 판사가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다. 당장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법원이 자정 포기를 스스로 선언했기 때문에 후속 대응할 수밖에 없다. 사진 공개. 그다음에 이제 법적 대응 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미 사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노종면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봤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아, 노종면 의원이 직접 그 사진을 봤다고요? 아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안에 너무나 선명하다. 누가 지규현 판사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뭐 다 좀 설명드리기조차도 좀 민망하고 그런 수준이어서 당혹스러운. 뭐 글로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묘사가 아주 분명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제 식구 감싸기인 거죠. 일단 사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대응하겠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망신을 당해야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에 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법원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 제가 보기엔 지규현 판사가 강하게 반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당사자가 그렇게 반발을 하니. 또 법원에서 확인이 아직 안 되니 일단은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일어난 반박은 의견 낼 게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예요. 명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이야기한다. 저한테 물어봐요. 안 갔어요 저는. 최근에 변호사님 안 가셨잖아요. 안 갔다고 얘기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안 가고 간 적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증거를 내봐라. 아직 모르겠다라고 반대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입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석연치 않고 캥기는 것처럼 보인다. 증거를 정확하게 내봐야 내가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이 대선 시국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계속해서 팩트체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잠깐 샜었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용광로 선대위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국민의힘이 용광로 선대위는커녕 지금 집도끼도 못 잡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 입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원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용광로 선대위가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김상우 의원이 탈당한 상태에서 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던 정치인이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 탈당을 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것도 되게 기이한 상황인 거죠. 처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의 그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던 후보자가 경선에 대해서 그냥 온갖 비판을 다 쏟아내고 내가 한 놈한테 2번이나 내다봐야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버린 가운데 지금 총리설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뭐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캠프 측에서요? 아까 제가 기사 본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사실무근이라고 했나요? 이야기를 잘못 했습니다.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는 뭐 러브콜을 할 수 있겠지만 홍준표 시장 쪽에서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아까 반대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용광로 선대위로 크게 풀을 크게 쓰고 싶어 하니까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민주당 내부에서 어떨까 또 이건 또 의문이 듭니다. 이게 대세론인 거예요. 대세가 된다고 싶으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쪽 이기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뭐 총리로 쓰겠습니까? 안 써요. 뭐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건 그런 거죠. 중간에서 그 역할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홍준표 시장한테 총리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정도 그건 못 쓰겠어요? 이렇게 안 가리고 이렇게 하셨네요. 총리. 그 말해놓고 안 쓰면 그만이죠. 홍준표 뭐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대세론이고 그 중간에 뭐 중개인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정말로 이게 실제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저는 뭐 그 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뭔가 지지선을 한다든지 그 가능성. 왜냐하면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의 그 모습이 되게 놀랐습니다. 그냥 그만하면 정치계 은퇴한다는 사람이 욕을 엄청 하거든요. 탈당하고 난리를 치십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그 경선 과정에서 굴욕감을 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 보이거든요. 그 굴욕감이 너무너무 심해서 지금 하와이 가가지고 날짜도 안 맞는데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시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우리 기사 내기 딱 좋게 에세이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노심이 너무너무 커진다면 급기야는 다른 정당의 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흘러가게 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리직을 제안하고 지지 선언을 이제 요청하는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할 것 같아요. 아, 총리직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지지 선언을 요청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역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예, 예, 하는 예.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거 고발하겠다. 근데 이미 탈당을 했으니까. 예.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아. 그리고 이제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영입 경쟁을 양 캠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많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이제 확보를 했느냐. 오. 그것이 이제 캠페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안 이루어지고 한쪽에만 이런 현상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김문수 후보 캠프로 지지선언하면서 누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네요. 네. 거의 장예찬 뭐 갔네요. 예,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양쪽에 그 비슷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네. 반대쪽에 있던 인물들이 가는 것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주가에서 보게 되면 예. 뭐 미리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선행적인 지표들이 그렇죠. 이게 네. 다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라는 네. 건데요. 아니 예. 제가 국민의힘 원내위원장 이제 취재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이번 선거는 이재명 놓고 찬반 투표했으면 좋겠다. 네,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은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제 이런 예.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한창 대통령 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당권 위해서 당원 배가 운동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거는 이제 예, 한동훈 전 대표. 전 예. 대표를 이제 라방하는. 저격 지금 뭐 과자 어제도 먹고 라방할 했더라고요. 때냐. 예. 이제 이런 비판을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소구가 굉장히 큰데 스스로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 당에서 정말 별꼴을 다 당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을 해서 그때 내가 꼬마 민주당 갔더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지금 괜찮았을 네. 텐데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요. 내 탓이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고편을 띄웠어요. 나는 미국에 망명 간 거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다. 누가 되든지 간에 청소를 싹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보수의 이제 그러니까 세판짜기가 예. 이번 대선이 끝나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의 중심은 나다. 이제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워요. 뭐 저희 고등학 선배라서 제가 욕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인맥왕. 네. 아니 본인이 거기서 얼마나 대선 다 주자를 다 하고 당 대표도 하고 그렇게 해왔고 마지막 한 며칠을 굴욕감을 봤을 겁니다. 그걸로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안 맞거든요. 예. 뭐 저는 권영세 전 위원장의 어떤 답신도 잘못됐다고 보지만, 인성에 대한 예, 얘기를 그것도 했죠. 잘못됐다고 보지만 예. 저게 납득이 안 되고 거기서 다 해먹었잖아요. 안 했어야죠. 벌써 나와야죠. 30년간 해먹다가 한 달 정도 망신당했다고 이런다고요? 이게 누가 납득을 합니까? 하와이 계세요 그냥 그러면.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악담을 네. 퍼보면서 너는 이제 이재명의 나라에서 10배를 더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도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시는데 그게 글쎄요. 그게 공감을 얻으려면요. 예. 그 행동하고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영 다르게 행동하시다가 딱 진짜 30일 정도 굴욕당 경선할 때 그 마지막 한 3, 4일 굴욕당한 거예요. 자기 될 줄 알았는데 원내위원장이고 현역이 다 돌아선 거잖아요. 그때 때문에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은 이제 바로 삭제했다라는 네.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장을 윤석열 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렇죠. 한 게 아니라 계엄 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막판에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좀 따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판세는 1강 1중 1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네. 그 1, 2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하는 네, 데도 그래서 이제 있어요. 어떤 뭐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 ARS 조사 방법론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도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1등, 2등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뭐 정당 지지율은 5% 이내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좀 있어요. 예. 그 아마 앞으로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주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반응도가 좀 과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이제 한 명으로 정해졌다. 그랬을 때 이제 확정되고 해서 김문수 후보로서의 결집도가 좀 더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정당 내부에서 지지층 내부에서 이제 움직임일 수는 있는데 대선은 중도층 등이 어쨌든 대거 참여하는 선거인 것이거든요. 예. 중도층의 반응까지 살펴보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이런 조사 같은 전화 면접 조사,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를 참조하시는 게 이제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른바 뭐 어떤 분들은 명태균 씨 이제 생각나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한쪽이. 예. 만약에 지지자들이 어차피 안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네.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안 됐을 때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면 침체되어 있거나 이제 느슨해져 있던 지지층들이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조짐들 이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할 필요는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그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려고 예. 하겠죠.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사들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 약간 긴장이 됐다가 오늘 또 이런 조사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뭐 정답은 그 중간쯤 어딘가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빠르게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후속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지지층을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이게 지금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점. 근데 그걸 땡기려고 하는 이제 무리한 시도들도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예. 아까 말씀하신 어떤 조사들 결과를 이제 보도를 좀 강하게 과도하게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예. 우리가 따라잡았으니까 투표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약간은 그거는 저는 극우 매체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좀 띄운 게 여기 띄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이는 모습. 예, 저게 예.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대선 구도 인식 부분이에요.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부분이거든요. 예. 저게 지금 변함이 없거든요, 사실은. 매우 큰 이 대통령 선거할 때는 저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재창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냐. 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저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이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구도대로 그냥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중도 표심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오늘 한겨레하고 STI, 예. 한겨레하고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 업체 STI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중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1.8이고 김문수 14.4, 이준석 12.7이거든요. 없음 모름이 17.6 이렇게 나오는데 중도에서 일단 과반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했을 때 중도에서도 늘 50에서 60선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반영된 조사이기 때문에 결국 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스윙 보터들이 어떤 쪽으로 쏠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마음은 굳힌 거다. 예.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수월하게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얼마나 격차가 날 거냐. 예. 그거만 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처럼 뭐 0.73 뭐 이런 수준은 이미 아닌 걸로 이제 보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 거냐.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득표할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투표율 문제로 가긴 할 거예요. 예.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모든 후보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그 이제 근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은 어차피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투표장에 안 나갈 유인이 있는 것이요. 예.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나가도 안 되는 거잖아. 이제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또 투표 의지가 약화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아닌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투표 의지 자체가 이제 낮아요. 예. 그래서 이 세 명의 후보들이 다 그런 이제 유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1위 후보의 어떤 득표율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열흘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각종 이제 후보들이 투표율을 높이는 캠페인을 이제 더 할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예, 이제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 확장 부분도 하겠습니다만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캠페인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계속 이제 유권자들한테 보이는 것이 필요한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수층은 막판에 결집한다라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켜보시면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시도가 뭐 저는 뭐 말씀 좀 이어가고 싶은 게 김민석 최고가 오늘 금방 좀 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단일화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요게 사실은 이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일부러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 정권 재창출이냐 뭐 교체냐에 따라 사실 끝나는 판이긴 판인데 예. 이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나와서 찍어주세요. 우리 아직 힘들어요. 라고 계속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언급을 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럼 어디 방송이나 나가서 아니 뭐 이번 판은 우리가 확실히 이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이제 했을 텐데 네.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경고가 예. 강력하게 내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자만하지 마라. 여유 있는 표정 짓지 마라. 예, 만약 어떤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굉장히 경고를 세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근데 진짜 봤을 때는. 요맘때 되면은 이제 각 캠프에서 실수들을 하는데. 말 나오죠. 예, 근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한 건 정도 여성 그 정책 출산 관련해. 가산점제 예, 이야기. 그거 하나 말고. 김문수 의원이죠. 예, 아, 예, 의원 그, 맞죠. 네, 의원 맞습니다. 의원. 네. 예.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근데 큰일이네요. 왜냐하면 투표율을 올리려면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폐지하라는 거잖아요. 사전투표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큰일이네, 또 이거. 사전 투표가 목금이에요, 목금. 평일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예.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이전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사전 투표율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할 거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얼마가 나왔다. 근데 지난 대선에 비해서 몇 퍼센트 떨어졌다라고 줄었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투표 참여 열기를 예.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아. 주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굉장한 특수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 근데 그러면 어쨌든 예, 이것을 이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투표일이 왜 중요하냐면 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중요하긴 한데 투표일이 낮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권이 중간쯤 가잖아요. 그럼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제 투표율이 만약에 70%였어요. 예. 근데 득표율이 50%였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그 당시 야당에서 당신은 우리나라 성인 유권자의 35%만 지지를 보낸 거고 65%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득표율이 높았을 때 그 정당성을 갖고 방어를 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표를 이제 높이는 건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윤희용 대표 말씀 들으니까 언론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지들은 그렇게 해서 투표 참여에 찬물을 확 네. 끼얹을 수 있는데 김은지의 뉴스인이 중요하겠습니다. 장유선의 취재편이죠. 박지율의 뉴스 인사이다. 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진짜 그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언론에서 해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유권자의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예, 역할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 보수지들의 지지 않기 위한 네. 적극적인 미디어 활동이 필요할 것 게다가 같네요. 잘못된 여론조사에 속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열심히 신 대표님 말씀 예. 주셨는데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양질 여론조사를 깊이 있게 보는 게 제가 중요하다. 대구에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 유튜브. 음. 예,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십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출렁이 2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의 출렁은 저희가 짚어봤던 것 같고 통상의 출렁으로 언론이 꼽는 게 단일화 이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먼저. 단일화 사실은 이제 단일화 조건이 있는 것인데 뭐냐면 혼자서는 안 되고 둘이 합치면 될 수도 있다. 근데 둘이 합쳤을 때 최종 후보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요 세 가지 맞으면은 단일화 논의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합쳤을 때 될까 이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가 될까 후보로 나로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단일화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어차피 이준석 후보한테 굉장한 이제 과감한 배팅을 하는 거죠. 당신 뭐 이제 너로 후보가 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그래도 현실적이지 않겠죠. 예. 이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들어와서 명예회복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제3정당은 총선에서는 비례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선거에서 제3정당이 성과를 내기는 네. 어렵거든요. 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와서 좀 역할을 좀 해라라고 하는 우리가 개런티를 확실하게 해줄게. 이 정도가 나오면 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당대당 통합을 뭐 대선 후에 한다고 이제 약속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지금 정상전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캐는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의 똑같이거든요. 많은 모든 걸 받고 갈 수는 있지만 이준석은 벌써 당 대표를 한번 했고요. 예. 축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한테 지울 수 없는 경험. 그리고 아직까지 그쪽의 주류들은 자기를
내친 사람들이거든요. 그거가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예.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냥 선거를 치러 10% 넘어가면 무조건 할 상황이에요. 어차피 못 이기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재편될 때 잡고 싶은 거지 거기 들어가서 이용당할 거 하면 이용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뭐 머리 좋잖아요. 얍삽하다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게 머리를 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머리를 쓸 것 같은데. 예. 오늘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3년 11월에 취소됐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이제 공개했습니다. 얘기했네요. 아니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는데 맥락이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 11시 33분에 알림해서 앞서 말씀하신 이미 옛날에. 2023년 11월에 취소됐다. 갑자기.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023년 11월 2일 당내 화합을 위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취소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거 이준석을 2번 죽이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다 이미 잊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이 있었지? 라고 다시 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야, 우리 합쳐서 같이 하자. 라고 일종의 이제 러브콜을 하는 건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함께 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정호영이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합칩니까? 장해찬이 왔어요. 어떻게 합치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두 가지 예. 이제 포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서 단일화를 좀 한번 해보자 들어와서 그러면 지지를 이제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도 이준석은 우리랑 함께 할 거야. 이제 우리가 같은 편이야라고 하게 되면서 어쨌든 그 50%를 이준석과 김문수가 나눠 갖는 형국이거든요. 예. 두 사람의 지지율이 너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갖고 있게 된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지지율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준석이 15% 정도 얻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건이죠. 15를 얻게 예. 되면.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원래부터 우리 편이야라고 하게 되면 더 확장 안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두 가지 포석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성공이 될지.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돈 자체를 잘 안 쓴다는 것인데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최소 얼마 이상은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부물 그럼요. 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 또는 15% 가능성이 없을 때 현실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현실론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선대본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리는커녕 전두환과 손잡으려 한 김문수 갈수록 태산이다. 이제 이런 논평을 개혁신당에서? 냅니다. 개혁신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 모욕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국민의힘하고는 정치적인 명분으로도 도대체가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딱 보더라도 망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보수의 적자가 누가 될 거냐. 이거는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자기 계산 속에서 단일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하고 손 잡았거든요. 마지막 TV 토론 끝나고 바로.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단일화 변수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현실적 선택을 할지 아니면 본인이 다음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대구 칠성시장에서 이준석 후보 일정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 그룹이 너무 많아서 유튜버들을 일단 싸고 있어서 진입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그건 지난 총선 때부터 마찬가지 현상이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진입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그 풀 취재단이라고 하죠. 카메라 기자들만 막 있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약간 연출을 해요. 어머니 나와서 손 좀 잡아주세요. 이준석 왔어요. 먼저 앞에 이렇게 막 가면서 얘기를 하고 뭐 이거 우리 통닭 사도 되나요? 왜 안 돼? 빨리 사.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좀 있고 한 분은 이러더라고요. 다음에 꼭 돼서 이번이 아니군요. 냉정한 유권자. 넥스트 이준석. 너무나 냉정한 유권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이렇게 한숨이 이렇게 쭉 내려가던데 전 그런 게 진짜 생생한 현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이제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캠페인이 하고 있는데 보면 당원들 가입 비율이 이제
높아졌다, 예, 가입자가 예. 많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지율 상에서 사실 어떤 의미 있는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김문수 이제 이재명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공약들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언급들은 미디어에서 잘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맞상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주목하게 되고 알리게 되고 이제 지지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 두 후보가 일관되게 이제 똑같은 캠페인이 있는데 이준석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둘 다. 이건 이제 캠페인의 교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맞상대 해주면 키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국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준비를 지금 잘 했다 하더라도 이 국면에서 제3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부각이 되기는 참 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근데 TV 토론에서는 그 두 후보가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그렇죠. 마주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 이준석 후보로서는 TV 토론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마 할 테고 그러면서 TV 토론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많이 이제 준비해서 뭐 할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면 TV 토론회를 보고 바뀔 가능성은 아. 높진 않아. 왜냐하면 확증 편향을 갖고 보는 거예요. 아, 예, 예. 우리 후보가 참 잘하는구나 그걸 보고 응원하고 싶어하지. 싶은 마음. 예. 우리 후보 실수하면 실수했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저 실력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준석 저 개인적 예측이긴 한데 단일화는 앞서 말씀대로 쉽지 않고 그 10% 넘기냐 안 넘기냐 중요할 것 같아요. 절반 예. 두 자리. 못 넘길 것 같아요. 예. 단일화는 안 했는데 못 넘겨서 힘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준석 후보 이야기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오늘의 가장 핫한 인물은 홍준표 전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나온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직접 설득해달라면서 특사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보내려고 합니다. 맥락가 안 맞아요. 하와이는 우리가 좀 가자.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지금 저기서 홍준표가 저 정도 던졌는데 김대식 할배 가도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뭐하러 비행기 값만 날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뉴스를 해석해 네가 주시는 가라 하와이가. 씨. 하와이는 부럽습니다. 네, 부러워요. 하와이는 부럽다. 정말 네. 한번 가고 싶다. 네. 재밌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보이는 지형들이 많아가지고 재밌게 정치 뉴스 읽었습니다. 세 분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5일 김은재 뉴스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